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요? 그러던가 말던가요. 한국이 던진 이 태연한 한마디에 워싱턴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나토는 무릎 꿇고 일본은 고개 숙였는데 왜 유독 한국만은 웃으며 작별 인사를 건넸을까요? 백악관 NSC가 철수 시나리오를 직접 돌렸습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 결과 무너진 쪽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올라간 보고서 한 장에 백악관 상황실이 통째로 굳어버린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백악관 웨스트윙 2층 복도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양복 차림의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스쳐 지나갔고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일정한 리듬을 만들고 있었죠.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콜터 보좌관님, 상황실에서 호출입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란 사태 관련 브리핑 자료를 정리하던 중이었거든요. 누가 부릅니까? 비서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대통령이 NSC 선임 보좌관도 아닌 저를 직접 지명한 겁니다. 서류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넥타이 매듭을 고쳐 잡았습니다. 저는 그레이엄 콜터입니다. CIA 동아시아 분석관으로 15년을 보냈고 국무부 한반도과를 거쳐 백악관 NSC에 자리를 잡은 지 8개월째였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한반도 전문가라는 평가를 듣고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전문성에 뿌리는 한 가지 확신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 그건 분석이 아니라 체질이었습니다. 아버지 제임스 콜터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였거든요. 인천에서 원산까지 진격했던 해병대 출신이었죠. 어린 시절 아버지는 식탁에서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그레이엄, 우리가 피를 흘려서 지킨 나라야. 한국은 미국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 그 말은 제 세계관의 기둥이었습니다. CIA에서도 국무부에서도 한국은 늘 보호의 대상이었고 감사를 표해야 하는 쪽이었죠. 상황실 문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이 긴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고 NSC 수석보좌관 내리 덩컨과 국방장관 대리가 양옆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일치선으로 굳어 있었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죠. 콜터, 자네가 한반도 전문가지? 네, 대통령 각하. 좋아. 듣게. 대통령이 테이블 위에 신문을 펼쳤습니다. 한국 언론의 영문판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방위비 협상 관련 기사였죠. 한국 측 협상 대표의 발언이 굵은 글씨로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봐. 우리가 15조 원을 요구했더니 한국이 뭐라고 했는지 아나? 대통령이 기사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좋습니다. 내겠습니다. 대신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넘기시죠. 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풀어주시고요. 대통령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돈을 내라고 했더니 오히려 더 큰 걸 달라고? 이게 동맹국이 할 소린가? 나토한테 방위비 올리라고 했을 때 유럽 애들이 어떻게 했어? 고분고분 올렸잖아. 일본은 총리가 직접 워싱턴까지 날아와서 고개를 숙였고 그런데 한국만 왜 이래?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의 태도는 상식 밖이었으니까요. 레리 덩컨이 끼어들었습니다. 각하, 한국에 좀 더 강한 메시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자네를 부른 거야, 콜터.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를 만들어. 우리가 빠졌을 때 한국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그림을 선명하게 그려. 그걸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국 대표 눈앞에 펼쳐 보일 거야. 10일 줄게. 저는 자세를 바로잡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하. 한국이 미국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보고서를 만들어 오겠습니다.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 그게 사실이니까. 상황실을 나오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피 흘려 지킨 나라에 감사의 청구서를 보내는 일. 저는 그게 정의라고 믿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제목을 적었습니다. 주한미군 완전 철수 시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 및 한국의 전략적 취약성 분석. 제목만으로도 결론이 나 있는 보고서였죠. 한국이 무너진다는 것. 그 시나리오를 데이터로 채우기만 하면 됐습니다. 저는 먼저 선례를 정리했습니다.
미국이 철수 카드를 꺼냈을 때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요. 나토,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올리라고 압박했을 때 독일이 발버둥 쳤습니다. 군 예산을 급하게 늘렸죠. 폴란드는 미군 상시 주둔기지를 자기 돈으로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발트 3국은 패닉 상태에서 추가 방위비 분담을 자원했고요. 일본, 주일 미군 재편 논의가 나올 때마다 총리가 직접 워싱턴으로 날아왔습니다. 우리가 비용을 더 내겠다고 약속했고 오키나와 기지 문제에서도 결국 미국 뜻을 따랐죠.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이 그림자를 조금만 걷어도 동맹국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도 같을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니, 한국이야말로 가장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할 나라였습니다. 북한 핵이 코앞에 있고 중국이 옆에 버티고 있는데 미군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맨몸으로 핵 보유국과 마주해야 하는 거잖아요. 공포에 질려서 달려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임무를 주셨어요. 한국의 철수 시나리오를 들이밀 겁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굵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한다, 아들. 우리가 피 흘려서 지켜준 나라야. 감사할 줄을 알아야지. 저도 웃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든든했거든요. 하지만 그 든든함은 이틀 뒤에 첫 번째 금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에 요청한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 한반도 방위력 공백 분석이라는 제목의 자료였죠. 동아시아 전략과에서 올린 건데 보통 이런 자료는 요청한 쪽의 의도에 맞춰 정리되어 올라옵니다. 제가 한국이 무너지는 시나리오를 원한다는 걸 국방부도 알고 있었을 테니까 당연히 그 방향의 데이터가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눈이 멈춘 건 포탄 생산량 비교 도표였습니다. 미국의 155mm 포탄 연간 생산량, 그리고 한국의 연간 생산 능력, 숫자가 나란히 적혀 있었는데 저는 그 숫자를 3번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포탄 생산량을 한국이 압도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화면을 두 손으로 감싸듯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단위가 잘못된 건 아닌지, 한국과 미국이 뒤바뀐 건 아닌지요. 아닙니다. 숫자는 정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포탄 비축량 비교였습니다. 한국이 비축하고 있는 포탄의 규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백만 발 단위였습니다. 저는 CIA 시절 우크라이나 전황 분석을 맡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러시아가 하루에 10,000발 넘는 포탄을 퍼부었을 때 미국을 포함한 서방 전체의 탄약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자국 비축분까지 털어서 보냈는데도 모자랐죠. 그 구멍을 메운 게 어디였습니까? 한국이었습니다. 직접 살상 무기를 보내지 않으면서도 유럽의 빈 창고를 채워서 전쟁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그 사실을 떠올리자 지금 눈앞의 숫자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전쟁을 지속하려면 한국의 창고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래, 포탄은 그렇다 치자. 전쟁이 장기화되면 탄약 소모량이 천문학적이니까 한국의 생산력이 중요할 수는 있지. 하지만 그건 전쟁 상황에서의 이야기잖아. 평시에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는 한국이 그 우산을 걷어차는 건 자살행위야. 포탄 몇 발 더 만든다고 해서 미국 없이 북한 핵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다음 섹션으로 넘어갔습니다. 방산 수출 추이 도표였습니다. 지난 5년간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죠. 곡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도입한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까지 한국 무기를 사들이고 있다는 건 이 보고서에서 처음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무기 시장이 한국에 잠식당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불편한 마음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주석이 붙어 있었습니다. 국방부 분석관이 직접 단 메모였죠. 참고 한국 방산 수출 확대는 미군 철수 시나리오와 직접 연관됩니다. 한국이 우방국들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네트워크가 확장될수록 미군 철수의 부작용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동맹 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그 메모를 읽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제가 원하는 방향의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무너지는 시나리오를 쓰려는데 국방부 분석관이 오히려 한국이 빠지면 미국의 동맹 체계가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결론 부분이었죠. 주한미군 철수 시 한반도 방위력 공백은 발생하나 한국군의 독자 방위 능력이 과거와 비교해 현저히 향상된 상태임. 오히려 철수에 따른 미국 측 전략적 손실이 한국 측 손실을 초과할 가능성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함.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표지를 누르며 잠깐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한국이 무너지는 데이터를 달라고 했는데 돌아온 건 미국이 더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국방부 동아시아 전략과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올린 보고서 말입니다. 결론이 좀 이상한데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뒤 전략과 분석관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콜터 보좌관님, 데이터는 3차례 교차 검증했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백악관 남쪽 잔디밭 너머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포탄 생산량이 좀 많다고 해서 방산 수출이 좀 늘었다고 해서 미국 없는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결국 핵입니다. 북한의 핵 앞에 한국은 맨몸이에요. 그 한 가지만으로도 한국은 미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상무부와 에너지부에 동시에 자료를 넣었죠. 한국 공급 중단 시 미국 산업 영향 평가. 이건 확실히 제 쪽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산업 기반은 세계 최강이니까요. 한국 부품이 좀 빠진다고 해서 미국이 흔들릴 리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서 국방부 보고서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불편해지는 자신이 싫었습니다. 한국이 무너지는 그림을 그리려고 앉았는데 데이터가 자꾸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커피가 식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죠. 창밖의 워싱턴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백악관 잔디밭의 조명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상무부와 에너지부의 보고서가 도착하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반도체든 에너지든 미국의 기술력은 압도적이니까요. 한국이 포탄을 좀 많이 만든다고 해서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가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진심으로요. 하지만 그 확신은 48시간 뒤에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상무부 보고서는 이틀 뒤 오전에 도착했습니다. 에너지부 보고서는 그날 오후에 뒤따라왔죠. 저는 2개의 봉투를 나란히 책상 위에 올려놓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먼저 상무부 봉투를 뜯었습니다. 한국 공급 중단 시 미국 핵심 산업 영향 평가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죠. 첫 페이지부터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HBM. 인공지능 연산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입니다. 미군의 차세대 전략 자체가 이 칩 위에 서 있죠. 인공지능 드론, 자율 무기 체계, 실시간 전장 분석 시스템. 이 모든 것의 두뇌 역할을 하는 부품이 바로 HBM입니다. 보고서에 적힌 숫자를 읽었습니다. 전 세계 HBM 생산량의 88% 이상을 SK하이닉스와 삼성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 둘이 사실상 전 세계 공급을 독점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모니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88%라는 숫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인공지능 패권을 외쳐도 그 인공지능을 돌리는 칩의 핵심 부품은 한국이 만들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도, 미 국방부의 전장, 관리 시스템도 한국의 허락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디스플레이 항목이었습니다. F-35 전투기의 조종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종사가 헬멧을 쓰면 전방 상황이 실시간으로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 디스플레이가 영하 수십 도에서 영상 수백 도까지 오르내리는 극한 환경을 견뎌야 합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나라가 전 세계에 사실상 하나뿐이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디스플레이 공급을 멈추면 미국의 파일럿들은 눈을 가리고 전투기에 올라타야 합니다.
보고서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관자놀이를 손가락으로 눌렀죠. 포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 자체가 한국의 공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상무부 보고서의 마지막 섹션으로 넘어갔습니다. 공급 중단 시 영향 타임라인이라는 제목이었죠. 한국의 핵심 부품 공급이 끊겼을 때 미국의 국방산업이 얼마나 빨리 멈추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65일. 한국 부품 공급이 끊기면 65일 안에 미국 국방산업의 핵심 생산 라인이 정지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2달이 조금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안에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 서버가 멈추고 방산 공장의 조립 라인이 서고 미군의 첨단 무기 체계가 하나씩 작동을 멈춥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만드는 부품이 들어오지 않아서였습니다. 65일. 그 숫자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저는 상무부 보고서를 덮고 에너지부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에너지부 보고서의 첫 항목은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었습니다. 미국이 미래 에너지 전략의 핵심으로 밀고 있는 기술이죠. 설계는 미국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원자로의 핵심인 거대한 압력, 용기를 실제로 깎아낼 수 있는 초대형 단조 설비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상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꿈을 설계하고 한국은 그 꿈을 현실로 깎아내는 구조였습니다. 설계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걸 물리적으로 만들어낼 망치가 없으면 종이 위의 그림일 뿐이죠. 다음 항목으로 눈이 갔습니다. 초고압 변압기였습니다. 미국 본토의 전력망이 노후화 한계에 달했다는 건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수십 년 된 변압기들이 곳곳에서 수명을 다하고 있었죠. 이걸 교체하려면 초고압 대형 변압기가 필요한데 미국 내에 이걸 만들 수 있는 제조사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면서 등줄기가 서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군수 공장들, 방산 기업들, 핵심 군사 인프라를 지탱하는 전력 시스템의 심장을 한국 기업들이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공급을 멈추면 미국 전역의 군수 공장들이 암흑에 빠질 수 있다는 뜻이었죠. 에너지부 보고서의 마지막 섹션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는 한국의 제조 역량에 실질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 의존 관계는 단기간 내에 해소가 불가능함. 저는 보고서를 덮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포탄도 한국이었습니다. 반도체도 한국이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한국이었습니다. 원자로도 한국이었습니다. 변압기도 한국이었습니다. 미국이 설계한 모든 것이 한국의 손을 거쳐야 비로소 실물이 된다는 사실 앞에서 저는 뭐라고 반박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시비를 줬고 이미 4일이 지났습니다. 한국이 무너지는 시나리오를 써야 했습니다. 제 자리가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레리 덩컨 수석보좌관에게 중간 보고를 올렸습니다. 수석보좌관님, 국방부와 상무부, 에너지부 보고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좀 복잡합니다. 한국의 안보 취약성보다 미국 측 리스크가 예상보다 크게 나오고 있어서요. 레리 덩컨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콜터, 대통령이 뭘 원하는지 잊은 건 아니겠지. 한국이 무너지는 그림이 필요해. 미국 리스크는 브로그로 넣어. 첫 장에 올리지 말고.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거짓말을 못합니다. 레리 덩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숫자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져. 자네 일은 대통령이 원하는 각도에서 보여주는 거야. 정치적 판단은 위에서 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CIA에서 15년을 보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데이터를 비틀어서 원하는 결론을 만들면 결국 현실이 복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라크의 대량 살상무기 보고서가 그랬습니다. 원하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데이터를 끼워 맞추자 전쟁이 터졌고 수천 명의 미군이 목숨을 잃었죠. 저는 그 교훈을 뼈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더 요청했습니다. CIA에 급비 분석을 넣었죠. 주한미군 철수 시 한국의 전략적 대응 시나리오, 특히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 주십시오. 이건 제가 아직 쥐고 있다고 생각한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포탄을 많이 만들고 반도체를 독점해도 북한 핵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미국의 해구산이 빠지면
한국은 벌거벗은 몸으로 핵 보유국과 마주해야 하니까요. 그게 미국의 진짜 레버리지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CIA 보고서는 사흘 뒤에 도착했습니다. 기밀 등급이 찍혀 있었죠. 봉투를 열고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 평가. 한국은 현재 25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용하고 있으며 농축 우라늄 기술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탄도, 미사일 기술을 감안할 때 한국은 정치적 결심이 이루어질 경우 8개월 이내에 핵무장을 완료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8개월. 북한이 수십 년을 걸려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한 것을 한국은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해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읽으면서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마지막 카드. 미국의 해구산. 그게 한국을 묶어두는 족쇄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CIA 보고서는 그 족쇄를 한국이 언제든 스스로 끊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도미노 효과 분석이라는 섹션이었죠. 한국이 핵무장을 선언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나리오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일본이 따라갑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해구산 아래 있던 일본이 한국의 핵무장을 보는 순간 자국도 핵 개발을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대만이 따라갑니다. 세 번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까지 검토에 들어갑니다. 미국이 70년 동안 피땀 흘려 유지해온 아시아 비확산 체제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이마를 유리창에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철수하면 한국은 독자 핵무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하면 아시아 전체의 핵 도미노가 터집니다. 미국이 70년간 쌓아온 비확산 질서가 한국 하나의 결심으로 허물어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방위비 15조를 받아내려다가 이 도미노의 방아쇠를 당길 뻔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는지 아버지가 바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레이엄. 저는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국을 지켜준 거 맞죠? 당연하지.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서 동료를 잃고 영하 30도의 장진호에서 동상에 걸렸던 그 시절의 확신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아버지가 피 흘려 지킨 나라가 이제 미국의 전쟁 능력 자체를 쥐고 있다는 거요? 아버지 세대의 희생이 헛된 게 아니라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그 나라가 미국을 넘어서 버렸다는 거요? 그냥 괜찮아요. 아버지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지막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동맹국 비교 분석이었습니다. 미국이 철수 카드를 꺼냈을 때 각 동맹국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정리하는 작업이었죠. 나토부터 봤습니다. 이란 사태가 터졌을 때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에게 즉각적인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유럽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실질적인 움직임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국 여론 눈치를 보느라 우물쭈물했죠. 미군 병력이 동유럽에서 조금만 이동한다는 소식이 나오면 폴란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발트 3국은 패닉 상태에서 추가 방위비 분담을 자원했고요. 미국의 그림자가 조금만 옅어져도 무너질 것 같은 공포를 숨기지 못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일 미군 역할이 조금만 변경된다는 소식이 나오면 총리가 워싱턴으로 날아왔습니다. 추가 비용을 내겠다고 약속하고 진주만 조롱까지 감수하며 동맹을 강조했죠. 70년 동안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자란 나라의 본능적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란 사태가 터졌을 때 미국은 한국에 배치해 둔 사드 포대를 중동으로 긴급 차출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의 안보 공백을 우려했죠. 전문가들이 경고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국방부의 반응을 읽고 저는 멈칫했습니다. 미군 자산의 이동은 그들의 전략적 유연성이다. 우리는 독자 항공 체계로 이를 대체할 준비를 마쳤다. 공포에 질려야 할 나라가 담담하게 환송 인사를 한 겁니다.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사드가 빠진 뒤 한국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CIA 현지 보고를 뒤졌습니다.
한국은 사드가 빠진 자리에 자국산 천궁2 중거리 방공 시스템과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고 실전 연동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미국이 벌을 주려고 뺀 카드가 한국에게는 독자 방공망을 완성하는 기회가 된 거였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미국의 사드 추가 배치를 요청하는 대신 한국의 천궁2 도입을 요청했다는 보고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미국이 빼간 자리를 한국 무기가 채우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고객이 한국의 고객으로 넘어가고 있었던 거죠. 저는 보고서를 넘기며 캠프 험프리스 관련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평택에 있는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건설비 총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약 120억 달러. 그중 한국이 부담한 비율이 적혀 있었습니다. 90%를 넘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 기지를 한국이 거의 전액을 들여 지어서 미국에 제공한 겁니다. 활주로, 병원, 학교, 쇼핑몰, 주거 시설까지 갖춘 완벽한 도시를 한국이 만들어 놓고 미군에게 열쇠를 건넨 거였죠. 유지비의 절반 가까이도 한국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누구인지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미군 물류망 분석까지 뒤졌습니다. 하와이에서 출발한 미군 병력과 물자가 아시아 어디로 가든 평택과 부산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항구 사용을 불허하고 기지 전원을 내리는 순간 미군은 아시아 한가운데서 갈 곳을 잃게 됩니다. 미국의 아시아 패권을 떠받치는 물류의 심장이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위성 정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고해상도 영상 위성과 레이더 위성을 조합해 한반도 주변을 24시간 감시하는 체계를 미국과 공유하고 있었죠. 미 국방부의 작전 회의실에서 쓰이는 정보 상당 부분이 한국 위성이 찍어보낸 것이었습니다. 기지도 한국이 지었습니다. 물류 터미널도 한국이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위성 정보도 한국이 찍어주고 있었죠. 전력망도 한국이 깔아놓았고 통신 방화벽도 한국이 짰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하드웨어와 인프라는 그렇다 치고 결국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미군이 빠지면 그 빈자리를 채울 인력이 한국에 있느냐는 질문이었죠. 국방부 보고서의 인적 전력 섹션을 펼쳤습니다. 한국의 예비군 규모 약 300만 명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많다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예비군의 실체가 문제였습니다. 전원이 현역 복무를 마친 훈련된 병사들이었습니다. 한국은 징병제 국가였으니까요. 모든 성인 남성이 군사훈련을 받고 전역한 뒤에도 수년간 정기적인 예비군 훈련을 이어갑니다. 미국의 현역 병력이 약 130만 명입니다. 한국의 예비군이 미국 현역의 2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비군은 나토 국가들의 예비 전력과 질이 달랐습니다. 북한과 수십 년째 실질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최전방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실제 대치 상황을 몸으로 겪은 병사들이었습니다. 유사시 한국은 며칠 안에 수백만 명의 실전 훈련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무기도 있었습니다.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걸 운용할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군이 떠날 준비를 이미 끝낸 나라였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패권이라는 거대한 건물은 한국이 깔아놓은 토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지어놓은 집에 들어와 살고 있는 세입자였습니다. 저는 모든 보고서를 한데 모아놓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보고서. 포탄 생산량과 비축량에서 한국이 미국을 압도하고 있으며 방산 수출 시장에서 미국의 전통 고객을 빼앗아가고 있음. 상무부 보고서. HBM 메모리, 극한 환경 디스플레이 등 미군 첨단 무기 체계의 핵심 부품을 한국이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 중단 시 65일 안에 미국 국방산업 정지. 에너지부 보고서. SMR 원자로 용기와 초고압 변압기 등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가 한국 제조 역량에 실질적으로 의존. CIA 보고서. 한국은 8개월 이내에 핵무장을 완료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군 철수 시 아시아 비확산 체제 도미노 붕괴 가능성 높음. 동맹국 비교. 나토와 일본은 미군 철수 위협에 즉각 굴복했으나 한국은 오히려 독자 방위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 기지 인프라.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를 한국이 건설하고 물류와 위성과 전력과 통신까지 제공하는 구조. 모든 데이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면 무너지는 쪽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저는 의자에 깊이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보고서를 쓸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무너지는 시나리오를 쓰라고 했는데 데이터가 정반대의 결론을 내놓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그대로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답을 가져간 보좌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워싱턴에서 일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그때 KF-21 관련 자료가 눈에 걸렸습니다. 국방부 보고서의 부록에 끼워져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넘겼던 부분이었죠. 한국의 독자 전투기 KF-21. 미국이 핵심 기술 4가지의 이전을 거부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파 방해 장비. 이 4가지가 없으면 현대 전투기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여기서 포기할 거라고 봤습니다. 이 기술들은 미국조차 수십 년이 걸려 완성한 것들이니까요.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독자 개발을 선택했고 해냈습니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히 비행기 한 대를 만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절대 넘지 못하게 쳐놓은 기술의 벽을 한국이 넘어버린 거였죠.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KF-21은 소프트웨어와 소스 코드를 한국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승인 없이도 무장 체계를 바꾸고 원하는 나라에 수출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F-35를 산 나라들은 미사일 하나를 추가하려 해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내 돈으로 산 전투기를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겁니다. 한국은 그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인도네시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들이 한국 전투기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소스 코드를 드리겠습니다. 공장을 함께 짓겠습니다. 여러분의 무기를 여러분이 직접 관리하십시오. 한국의 이 한마디가 미국이 70년 동안 쌓아온 방산 패권의 벽에 금을 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새벽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종합한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처음에 적었던 한국의 전략적 취약성 분석이라는 제목을 지우고 새로운 제목을 적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 미국의 전략적 손실평가. 한국이 무너지는 보고서가 아니라 미국이 무너지는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걸 올리면 레리 덩컨이 뭐라고 할지 뻔했습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할지도요. 하지만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도, 상무부도, 에너지부도, CIA도 같은 결론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미군 철수는 한국의 위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퇴장입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모니터를 껐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백악관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구두 소리만이 대리석 바닥에 울렸습니다. 내일 레리 덩컨에게 이 보고서를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대통령 앞에 서야 했죠.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우리가 피 흘려 지킨 나라야.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우리가 지킨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우리를 지탱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거짓 보고서를 쓸 수는 없었습니다. 이라크의 교훈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9시, 레리 덩컨 수석 보좌관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저는 보고서 파일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레리 덩컨이 안경 너머로 저를 올려다봤죠. 그의 책상 위에는 대통령 일정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보고서 됐나? 네. 하지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레리 덩컨이 표지를 읽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 미국의 전략적 손실평가. 그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콜터, 대통령이 뭘 시켰지? 한국이 무너지는 시나리오를 쓰라고 했잖아. 이건 뭔가? 수석 보좌관님, 국방부, 상무부, 에너지부, CIA까지 4곳에서 올라온 데이터를 종합했습니다. 한국이 무너지는 시나리오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전부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레리 덩컨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포탄 생산량 비교에서 멈추더니 HBM 독점 데이터에서 또 멈추고 65일이라는 숫자 앞에서 손가락이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1분쯤 지났을까요?
레리 덩컨이 보고서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걸 대통령한테 올리면 넌 잘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올릴 거야?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수석 보좌관님, 저는 CIA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이라크 대량 살상무기 보고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직접 봤습니다. 위에서 원하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데이터를 끼워 맞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압니다.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거짓 보고서의 대가는 워싱턴에서 치르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치러요. 레리 덩컨이 한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어. 내가 자리를 잡아줄게. 하지만 내가 직접 설명해.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뒤 백악관 상황실. 대통령이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NSC 수석보좌관 레리 덩컨, 국방장관 대리, 국무장관 대리가 양옆에 자리했죠. 테이블 위에는 커피잔이 놓여 있었고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져 있었습니다. 콜터, 준비됐나? 네, 카카. 저는 리모컨을 들고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15년간 CIA 브리핑룸에서 단련된 몸이었으니까요. 카카,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각하께서 요청하신 한국이 무너지는 시나리오는 작성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데이터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상무부, 에너지부, CIA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종합한 결과 철수 시 더 크게 무너지는 쪽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국방장관 대리가 레리 덩컨을 쳐다봤고 레리 덩컨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첫째, 화력입니다. 미국의 155mm 포탄 연간 생산량을 한국이 2배 이상 초과합니다. 비축량은 수백만 발 단위입니다. 미국이 전쟁을 지속하려면 한국의 창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둘째, 반도체입니다. 미군의 인공지능 무기 체계를 돌리는 HBM 메모리의 88%를 한국 기업 두 곳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F-35 조종석 디스플레이도 한국만 대량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공급을 끊으면 미군의 첨단 무기는 고철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셋째, 산업 기반입니다. 한국의 핵심 부품 공급이 중단될 경우 미국 국방산업이 완전히 정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65일입니다. SMR 원자로 용기도, 초고압 변압기도 미국 내에서 만들 곳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손가락이 테이블 두드리기를 멈췄습니다. 넷째, 핵 도미노입니다. 저는 CIA 보고서의 핵심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정치적 결심이 이루어질 경우 8개월 이내에 핵무장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핵우산을 걷어들이는 순간 한국은 그 우산을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핵무장을 선언하면 일본이 따라가고 대만이 따라가고 아시아 비확산 체제가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미국이 70년간 유지해 온 질서가 한국 하나의 결심으로 허물어지는 겁니다. 상황실이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다섯째, 인프라입니다.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한국이 건설비의 90% 이상을 부담해서 지었습니다. 물류, 위성, 전력, 통신 전부 한국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면 아시아 작전의 심장이 멈춥니다. 여섯째, 비교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나토, 일본, 한국의 반응을 나란히 보여주는 도표였습니다. 미국이 철수 위협을 할 때 나토는 비명을 지르고 일본은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웃으며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사드가 빠진 자리에 독자 방공 시스템을 배치하고 중동 국가들은 미국 대신 한국 무기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대통령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각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70년 동안 한국을 보호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워싱턴도 펜타곤도 이 상황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착각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이용해왔습니다. 한반도라는 최전방 초소를 확보하고 한국의 제조력과 화력을 미국의 전략에 녹여쓰고 한국이 독자적 강국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 안보우산은 그 이용을 정당화하는 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용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실력을 키웠습니다. 포탄의 중앙은행이 됐고
인공지능 칩의 심장이 됐고, 독자 전투기를 만들었고, 독자 방공망을 완성했습니다. 미국이 설계한 모든 것을 한국의 손이 실물로 만들어내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용하려다 이용당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그 사실을 외면할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한국을 건드리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미국의 패권입니다. 철수 카드는 꺼내서는 안 되는 카드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황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5초가 지나고 10초가 지났습니다. 대통령이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콜터. 네, 각하. 자네 아버지가 한국전 참전용사라고 했지. 네. 인천에서 원산까지 진격하신 해병대 출신입니다. 대통령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자네 아버지한테 전화해. 아들이 나라 망칠 뻔한 걸 막았다고. 레리 덩컨이 놀란 표정으로 대통령을 쳐다봤습니다. 대통령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이 보고서를 협상팀에 넘겨. 방위비 협상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짜도록 해. 한국을 압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을 붙잡는 방식으로.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나라를 건드리면 우리가 다친다는 거잖아. 비즈니스맨은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파트너를 협박하지 않아. 상황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동안 스크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레리 덩컨이 다가와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그 주말 저는 버지니아 교회에 있는 아버지 집을 찾았습니다. 거실 벽에는 아버지의 해병대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인천 부두에서 동료들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죠. 20살도 안 된 얼굴들이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중 셋은 장진호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커피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레이엄, 무슨 일이야? 요즘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이상하더구나. 저는 커피잔을 받아들고 잠깐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번에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한국을 지켜준 거 맞냐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 답을 찾았어요. 아버지 세대가 피를 흘려서 지킨 그 나라가 지금 미국의 전쟁 능력을 지탱하고 있어요. 미국의 첨단 무기가 작동하려면 한국이 만든 부품이 필요하고, 미국이 전쟁을 지속하려면 한국의 포탄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초강대국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는 건 그 타이틀을 실물로 뒷받침해주는 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지킨 나라가 폐허에서 일어나서 미국을 지탱하는 나라가 됐어요.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너무 성공적이어서 이제 미국이 한국 없이는 굴러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인천 사진을 바라보고 계셨죠. 그러더니 커피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레이엄, 우리가 지킨 게 아니야. 저는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줬을 뿐이다. 그 기회를 잡아서 여기까지 온 건 그 사람들이야. 아버지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제가 일주일 동안 들은 모든 숫자와 데이터보다 가슴에 깊이 박혔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선 나라, 강대국들 틈에 끼인 작은 나라라고요. 하지만 그 나라가 조용히 세계의 무기고를 채우고 첨단 무기의 두뇌를 깎아내고 최강 대국의 하늘을 책임지는 동안 세계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전쟁도 평화도 패권도 굴러가지 않는 세상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강대국이 한국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판이 끝나고 보니 이용당한 쪽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백악관 NSC 보좌관이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자부심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